사샤의 오디오북 엄마 찾아 산말리 제3편 홀로 된 마르코. 자, 꼬마야, 출발하자. 큰 소리에 놀라 마르코는 눈을 떴습니다. 졸리운 눈을 비비며 주위를 돌아보자 아직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마르코가 타고 있는 달구지 앞에는 6마리의 큰 소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는 됐겠지? 그럼 출발. 덥석부리의 명령이 떨어지자 세 대의 소 달구지가 한 줄로 서서 캄캄한 밤길을 덜커덕거리며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뜬 마르코는 짐짝 틈에 끼어 앉아 흔들거리면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마르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차는 넓은 초원의 한 복판에 멎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후덥지근한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인부들은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서 모닥불에 피워 무엇인가를 신나게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함께 먹자. 텁석부리가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르코는 달구지에서 뛰어내려 사람들 곁으로 갔습니다. 송아지 통구이야,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있니? 없어요. 맛있어. 이봐, 조금 나누어줘. 덥석부리가 이렇게 말하자 젊은 인부 하나가 칼로 고기를 잘라 마르코에게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화롯불 곁에 앉아 땀을 흘리면서 뜨거운 고기 조각을 물어뜯었습니다. 마르코는 이처럼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나무 그늘이나 포장이 씌어진 달구지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인부가 마르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호롱을 청소하고 물을 길어넣어라. 물통은 저 달구지 옆에 걸려있으니까 알았니? 물은 어디 있어요? 마르코는 넓은 초원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찾아내야지. 그러나 1시간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1시간 후에 출발하니까. 마르코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인부는 벌렁 풀밭에 누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르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텁석부리 아저씨라면 물 있는 곳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텁석부리는 벌써 잠든 듯 나무 밑 그늘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찾아내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코는 두 손에 물통을 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풀과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르코는 중얼거리며 자꾸만 걸었습니다. 문득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 달구지가 멀리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평평한 들판이라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르코 앞에 밭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코는 물통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보니 나뭇가지 사이로 갈색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 집이다. 집을 찾았다. 마르코는 그 집을 향하여 더욱 빨리 달렸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가보니 그것은 텅 빈 큰 농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마르코가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높여 외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 뒤로 돌아가니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물을 얻어가겠어요. 마르코는 집 쪽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친 다음 물통 가득히 물을 길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소달구지가 있는 쪽으로
물통을 들고 걸었습니다. 도중에서 몇 번이나 쉬면서 소달구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마르코는 다시 빈 물통을 들고 농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렇게 3번을 되풀이하여 물을 길어온 다음 마르코는 헝겊 조각으로 호롱을 말끔하게 닦았습니다. 마르코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야 사람들은 깨어났습니다. 야, 잔물이다. 인부 한 사람이 마르코가 길어다 놓은 물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은 우르르 물통 주위로 몰려들어 정신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다시 덜거덕거리며 소달구지가 출발했습니다. 소달구지와 소의 행렬은 초원을 지나 산을 넘고 숲을 빠져 드문드문 농가가 보이는 시골길을 지났습니다. 한참 동안 밭이 펼쳐지다가 다시 초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나 푸른 초원만 계속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굉장히 넓구나. 마르코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런 초원만 보고 있자니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왔을 때처럼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몇 사람의 여행자들을 만나기도 했으나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때때로 이름도 모를 새들이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날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부들은 마르코를 심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작은 몸에 무거운 나무단을 메고 운반하거나 먼 곳으로 달려가서 무겁게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호롱 청소는 맡아놓고 마르코가 해야만 되었습니다. 수프도 끓여야 했고 화토풀 피우는 것도 혼자서 맡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너무 지쳐서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하늘이 노랗게 되도록 흙먼지가 날려 눈을 뜰 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부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타는 주제에 밥까지 공짜로 얻어먹다니 너무 뻔뻔하구나. 겉으로 얌전한 것 같지만 얼렁뚱땅 대장을 속여서 공짜로 여행하는 거지. 번갈아 가며 인부들이 날마다 이런 말을 하자 마르코는 참을 수가 없어 짐짝 위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이럴 때면 꼭 텁석부리가 나타나서 마르코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그만 울어. 모두 입은 험하지만 사람들은 좋단다. 너무 심심해서 너를 놀렸을 뿐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잘 다일러 줄 테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마르코는 금방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달구지가 멈추기만 하면 인부들은 마르코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편히 쉬면서 마르코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구나. 밤만 되면 마르코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투쿠만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르코는 높은 열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마르코는 이런 생각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바보들아,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게 심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텁석부리가 하는 말이 꿈속에서 저런 멀리서 들렸습니다. 얘야, 기운을 차려라. 지루한 여행으로 지쳤을 뿐이니 아무 근심하지 말고 푹 자거라. 그러면 곧 낫게 될 거야.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회복해야지.
텁석부리는 이렇게 말하며 마르코의 이마를 만져본 다음 마르코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짐짝을 한쪽으로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마에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달구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길이 험해서 몹시 흔들렸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소달구지 위에서 마르코는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 나는 죽어요.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죽어요. 마르코는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외쳤습니다. 죽는 것은 싫어.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죽기는 싫어. 마르코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쳐다보며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자 텁석부리의 친절한 간호 덕분에 마르코는 차츰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텁석부리와 헤어져 알지도 못하는 먼 길을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투쿠만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왔습니다. 그럼 기운을 내고 조심해서 가거라. 텁석부리는 이렇게 말하며 트렁크를 내려준 다음 다시 달구지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르코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코를 괴롭히기만 했던 인부들도 어린 몸으로 외롭게 먼 길을 걸어가야 할 마르코가 갑자기 불쌍하게 보였던지 움직이는 달구지 위에서 일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마르코도 멀어져 가는 소달구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소달구지의 행렬은 뽀얀 흙먼지 속으로 잡지를 감추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넓고 넓은 벌판 위에는 뙤약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자, 가자. 마르코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캄캄해져서야 큰 나무 밑에 트렁크를 놓고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될 테니까. 억지로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부지런히 걸었으나 점심때부터는 긴 풀이 무성한 데를 뚫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마르코는 남아메리카에 큰 뱀이 많다는 말을 전에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꺼림칙한데 독사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며 마르코는 해가 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풀이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흠칫 놀라 마르코가 걸음을 멈추자 굵고 긴 뱀이 머리를 쑥 내밀며 마르코를 노려보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마르코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뒤돌아보니 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도 긴 풀과 이름도 모르는 나무뿐이었습니다. 사흘 나흘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발은 쇳덩이처럼 무거워졌고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게 물려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때때로 작은 마을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가게에 달려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사서 먹었지만 마르코가 가진 돈은 워낙 적어서 먹고 싶은 것보다는 싸고 양이 많은 것만 먹다 보니 나중에는 배탈도 났고 더울 때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외로워도 혼자 걸어가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쉬면 그만큼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늦어질 뿐이었습니다. 기운을 내 마르코. 마르코는 자신을 타이르듯 소리치며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 소리나 흔들리는 풀을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섭고 외로울 때는 해가 진 다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였습니다. 시커먼 나무를 보고는 기겁을 하여 도망치는가 하면 푸드덕거리는 새소리에 놀라 풀밭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반드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이런 꼴을 보고 계셨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는 꼭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 했던 말, 마르코가 아주 어렸을 때 꼭 안아서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워주던 모습. 아, 어머니, 우리는 정말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걸어가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까요? 걱정이 되어 총총한 별들을 쳐다보며 마르코는 몇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5, 6일이 지나자 멀리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는 하얀 눈이 덮여 있었고 산줄기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열심히 걸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길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마르코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쓸쓸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별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르코는 밤하늘을 향하여 힘껏 외쳤습니다. 그러자 가슴에서 커다란 슬픔이 치솟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이 든 어머니. 이 무렵 마르코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주인인 메키네츠 씨 집에서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잘 했으므로 주인집 사람들도 친절하게 병 간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메키네츠 씨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떠날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마르코와 마르코의 아버지에게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멜레리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멜레리 씨는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편지는 고향에 전달되지 못했으며 고향에서 보낸 편지도 마르코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바꾸어서 일하고 있었으니 좀처럼 편지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향에서 오는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소식이 오지 않았구나. 걱정이 쌓이자 드디어 병이 되었고 병이 무거워질수록 걱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름 전부터는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마르코가 길바닥에 앉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고 있을 때 메키네츠 씨와 그의 부인은 마르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세파, 의사는 수술만 하면 곧 회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수술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마르코의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말아주세요. 수술을 받는다 해도 몸이 쇠약해서 곧 죽을 거예요. 이왕 죽을 바에야 이대로 가만히 죽게 해주세요. 가족들로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무슨 나쁜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채로 죽는 편이 차라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 후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왜 그런 약한 맘만 하오? 기운을 내요. 내가 이탈리아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도 곧 올 거요. 자, 용기를 내고 수술을 받아요. 그렇고 말고요.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하세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지요. 맥키네츠 씨와 부인은 열심히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마르코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터지도록 슬픈 생각이 들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르코가 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빨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어르신과 마님 두 분은 제게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쳐드렸어요. 이제 저는 틀렸어요. 의사 선생님께도 더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전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안 돼, 조세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수술을 받고 다시 일어나야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맥키네츠 씨와 그의 부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르코의 어머니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의 어머니는 수술 받기를 자꾸만 거절하며 울부짖다가 그만 지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창백하고 몹시 야윈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불쌍하게도 이대로 버려두면 살지 못할 텐데. 그러나 싫다는 수술을 억지로 받게 할 수는 없잖소. 가족을 위해 먼 이탈리아에서 와서 이렇게 낯선 고장에서 죽어야 한다면. 맥키네츠 씨 부부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마르코의 어머니 곁에 앉아 흔들리는 촛불에 비치는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아픈 다리를 끌며 간신히 투쿠만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트렁크는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투쿠만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나 로사리오, 코르도바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집도 길도 판에 박은 듯이 같았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라고는 푸른 나무가 거리에 많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서는 밝은 햇살이 온 도시를 기분 좋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보면 혹시 방 안에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여 기웃거렸습니다. 이 부근에 맥키네츠 씨 댁이 있나요? 맥키네츠 씨 댁에서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인을 모르세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한결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초라한 마르코를 신기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누구에게 물어야 집을 찾는담. 부터 떼고 걷다가 보니 이탈리아 말로 된 여관의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주인인 듯한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하녀들도 보였습니다. 저 맥키네츠 씨 집이 어디예요? 마르코는 여관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아, 기계기술자 맥키네츠 씨 말이지? 여관 주인은 고개를 들고 안경 너머로 마르코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맥키네츠 씨는 이곳 투쿠만에는 없어. 네. 마르코는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후다닥 덜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없느냐? 빨리 이리 좀 와. 주인의 고함을 듣고 하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어. 맥키네츠 씨는 이곳에 없지만 여기야 가까운 곳에 있어. 어딘데요? 맥키네츠 씨가 있는 곳이 어디죠? 마르코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관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지오 강 근처야. 큰 사탕 공장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있지.
거기에 메키네츠 씨가 있어. 2-3시간이면 갈 수가 있을 거야. 메키네츠 씨의 공장이라면 얼마 전까지 제가 있던 곳이에요. 옆에서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관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그 사람을 보고 허겁지겁 물었습니다. 그럼 메키네츠 씨 댁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인 하녀를 아세요? 제노바에서 온 사람 말이지? 그 사람이라면 잘 알지. 마르코는 그제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입술은 가늘게 떨렸고 뺨에는 굵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공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부탁이에요, 빨리. 지금 바로 간다는 것은 무리야. 너는 몹시 지쳤으니 오늘은 푹 쉬는 것이 좋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녀들이 이렇게 말하자 주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아침에 가거라.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야 해요. 마르코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도 좋아요. 저는 곧 가야 해요. 이 말을 듣자 아무도 더 이상 마르코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는 모양이지. 그런가 봐. 그렇지만 저런 몸으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여관 문을 나서려는 마르코의 뒤에서 걱정스러운 듯 하녀들끼리 속삭였습니다. 그럼 네가 동네 어귀까지 함께 가거라. 여관 주인은 메키니츠 씨의 공장이 있었다고 말한 젊은 종업원에게 말하며 마르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몸 조심하시고. 마음이 조급한 마르코에게는 그 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관 종업원은 번화한 길을 빠져나가 마을 어귀에 이르자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마르코의 모습은 빨려 들어가듯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이날 밤 마르코의 어머니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르코, 너는 어디 있니? 어머니는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깡 마르고 새하얀 손을 내저으며 마르코를 찾았습니다. 마르코를 멀고도 먼 이탈리아에 남겨두고 왔으니 곁에 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나 봐요. 불쌍하게도 정말 회복되지 않을까? 곁에 모인 다른 하녀들이 안타까워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마님을 불러야겠어. 하녀 한 명이 급히 달려나가 마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세파, 기운을 차려요. 아침이 되면 의사가 올 테니까. 마님도 마르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하더니 잠시 후에는 전신에서 기운이 빠진 듯 축 늘어졌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만일 수술을 받겠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는 의사가 올 때까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병들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것을 메키네츠 씨 부부도 물론 다른 하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듯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마르코의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자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이와 남편을 남겨두고 이렇게 먼 타국에서 저는 죽어야만 합니까? 아이가 불쌍해요. 제가 죽으면 마르코는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어린 마르코가 너무 가엾어요. 마르코는 귀여운 아이예요. 정직하고 착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하느님, 당신께서는 아시겠지요? 고향을 떠날 때 마르코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르코는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느냐고 물으며 울었지요.
아, 가련한 마르코. 이제 저는 들렸어요.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죽는다면 마르코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처럼 돌아다니게 되진 않을까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괴로운 듯 헐떡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소리쳤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저는 마르코를 두고 죽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부탁이에요. 저를 살려주세요. 어서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살아야 해요. 살고 싶어요.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마르코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이 둘러서서 붙잡았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어요. 기운을 내요.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안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마님과 다른 하녀들은 열심히 위로했습니다. 아, 마르코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한편 여관을 나선 마르코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밭을 지나 지친 발을 끌고 강 기슭에 이르자 잠시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는 숲속에서 마르코는 피가 흐르는 발을 끌며 걸었습니다. 마르코는 너무 지쳐서 자기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을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쓰러지려는 몸을 가누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가까이까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겠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숲이 어찌나 깊은지 아무리 걸어도 큰 나무만 보일 뿐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어머니를 만나게 되겠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과 솥알구지에서 흔들리며 괴로운 여행을 계속했던 지난날이 모두 꿈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계셨어. 컴컴한 숲속에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마르코는 몇 번이나 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여위고 일에 지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코의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얼굴은 2년 전 고향에서 헤어질 때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마르코, 잘도 참았구나. 이렇게 먼 곳을 용하게도 찾아왔구나. 보고 싶었어. 어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마르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렇게 만났잖아. 자, 이리 온 마르코.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 상냥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 있노라니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마르코의 온몸을 훈훈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흠칫 놀란 마르코는 정신을 가다듬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캄캄한 하늘 속으로 멀어지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르코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마르코는 곧 만나게 될 어머니를 미리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을 때 할 말을 미리 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돌아가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요. 나뭇가지 사이로 간간히 보이던 달도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고 있었지만 마르코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맥키네츠 씨 집에 이탈리아인 의사가 세 사람의 간호원을 데리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일찍부터 미안합니다. 아니요, 수술을 받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요. 의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도 겨우 안심했습니다. 의사를 맞아들인 맥키네츠 씨와 부인도 겨우 안심이 된 모양인지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의사와 주인 부부가 마르코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느닷없이 세 사람의 간호원을 데리고 나타난 의사를 본 마르코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의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곧 시작합시다. 수술이라고는 해도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 뭐라고요? 선생님 마음대로 수술하겠다니요. 싫어요. 그렇게도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성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맥키네츠 씨 부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간밤에는 수술을 받고 살아야겠다고 말하지 않았소?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수술 따윈 싫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겨우 알아차렸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간밤에 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세파, 당신은 어젯밤 몸부림을 치면서 마르코를 남겨놓고는 죽을 수가 없으니 빨리 수술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급히 달려오신 거라오. 그래요. 아이도 아직 어리다면서 당신이 죽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소?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전과 같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겠소. 아니에요. 거절하겠어요. 어차피 몇 시간 남지 않은 목숨인걸요.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도중에 죽을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을 당하기도 지긋지긋해요. 당신 혼자서 그렇게 결정해 버린다는 것은 곤란하오. 당신 병은 꼭 그렇게 위독한 것은 아니니 용기를 내도록 해요.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소? 의사와 맥키네츠 씨가 번갈아 가면서 권했지만 마르코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부디 이대로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게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한 마르코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와 맥키네츠 씨는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르코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맥키네츠 씨 부인을 보고 마님 하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제 아들에게 보내주세요. 영사님에게 부탁하여.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편지를 항상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안녕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뛰어가는 발소리와 술렁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의사와 맥키네츠 씨는 나가고 없었고 방 안에는 간호사들만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방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방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맥키네츠 씨와 부인이 놀란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빠를수록 좋으니까. 의사가
맥키네츠 씨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조세파! 부인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놀라지 말아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키네츠 씨의 부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당신이 가장 기뻐할 이야기예요. 부인은 목소리를 점점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말해버리면 너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놀라지 말아요. 당신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어 맥키네츠 씨의 부인과 방 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부인은 마치 자기 일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네? 누가? 쉰 목소리로 마르코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로. 부인이 방문을 여는 순간 마르코의 어머니는 마치 용수철과 같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마르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마르코는 침대로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여윈 손으로 힘차게 마르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마르코와 얼굴을 비비다가 갑자기 침대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마르코는 어머니 어머니 외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걱정 말고 저리 가거라. 의사는 그 가방을 열고 약을 꺼내더니 어머니의 발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인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입니다. 곧 깨어납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1만 킬로미터 간신히 만난 어머니가 마르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어머니는 입술을 움직이다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를 보자 다시 으스러지도록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마르코, 너는 정말 내 아들 마르코지? 이렇게 자랐구나. 누구하고 같이 왔니? 혼자 왔니? 몸은 어떠니? 얼마나 고생을 했니? 마르코가 오다니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울부짖듯 이렇게 말한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의사를 향해 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살려주세요. 곧 수술 준비를 해주세요. 마르코, 너는 잠시 나가 기다려라. 마르코, 나중에 말해줄게. 어서 나가 있어. 자, 선생님 부탁해요. 알았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만이 남자 방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자, 우리는 저쪽 방으로 가자. 맥키네츠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기다리겠어요. 왜 어머니 곁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럼 알려주지. 어머니는 수술을 받는 거야. 그래야만 병이 낫거든. 자, 저리 가자. 가서 우리 함께 기다리자. 마르코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어요. 혼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마르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온 부인이 마르코를 달랬습니다. 마르코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때 방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어.
너희 어머니는 이제 살아나셨다. 의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마르코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어머니를 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마르코, 네가 바로 어머니를 구한 거야. 의사는 어린 마르코를 안아 일으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